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이라입니다. 김성봉 교수님죠. 제5판 형법총론 1회도 585페이지 로마자 4번 공범 종속 성성의 정도와 공범의 처벌 근거 보겠습니다. 사마이라 TV 질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공범 종속 성성에 따라 공범은 정범의 행위에 종속한다고 할 때 공범이 정범의 행위에 대해 무제한적으로 종속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공범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정범의 행위에 종속된다. 먼저 정범의 행위에 대한 형법적 평가를 해본 결과 일정한 범죄 성립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하나여 공범이 종속될 수 있고, 다음으로 정범의 행위가 시간적으로 일정한 범죄 실행 단계까지 진행되어야 거기에 공범이 종속될 수 있다. 전자를 질적 종속, 후자를 양적 종속이라고도 한다. 통상적으로 공범의 종속 정도란 전자를 말한다. 이하에서 질적 종속 문제를 공범의 종속 정도라는 제목으로 설명하고 양적 종속 문제를 제3장 공범론을 설명하기로 한다. (586페이지) 1번의 공범의 종속 정도, 종속 형식. 공범의 종속 정도란 정범의 행위가 범죄 성립 요건 가운데 어느 부분까지 충족되어야 거기에 가담한 행위에 대해 공범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말한다. 이 문제는 특히 공범에 종속하는 정범의 실행행위와 관련하여 형법 제31조 제1항 및 형법 제32조 제1항의 죄 및 범죄 개념에 대한 해석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소 종속 형식, 제한 종속 형식, 극단 종속 형식, 최극단 종속 형식 등 4가지 종속의 정도를 분류한 마이어의 견해를 중심으로 하여 설명이 되고 있다. 이러한 4가지 종속 형식은 공범이 성립되기 위해 정범의 행위에 대해 요구되는 조건의 광역에 따른 분류이다. 공범 성립의 전제 조건과 공범 성립 요건의 구별. 아래의 4가지 종속 형식에서 정범의 행위에 대해 요구되는 조건은 그 자체 정범의 실행행위와 관련된 범죄 성립 요건이지 거기에 관여하는 자에 대한 가담자의 범죄 성립 요건은 아니다. 다시 말해 정범의 실행행위와 관련된 범죄 성립 요건은 가담자의 공범 성립을 가능하게 할 전제 조건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만으로 공범을 자동적으로 성립하게 하는 공범 성립 요건이 아님을 주의해야 한다. 공범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담자에게 별도의 범죄 성립 요건이 구비되어야 하므로 교사자 또는 방조자의 행위 그 자체를 다시 평가하여 구속요건 해당성이 인정되고 위법성 조각 사유와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어야 한다. 양가로 1번의 학설의 태도. 학설의 태도는 일단 표시부터 하겠습니다.
정범의 행위가 구속요건 해당성만 충족시키면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최소 종속 형식. 정범의 행위가 위법성이나 책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거기에 관여한 가담자의 공범 성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견해를 취하면 결과적으로 공범이 정범에 종속할 수 있는 요건이 가장 완화된다. 즉 정범의 행위가 최소한의 요건만을 갖추게 되기 때문에 공범 성립 가능성이 가장 넓어진다. 이 견해에 따르면 타인에게 적법한 행위, 예컨대 정당방위를 교사하거나 그런 행위를 방조한 경우에도 공범 성립 가능성이 인정되고 간접 정범의 성립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든다. 제한 종속 형식. 정범의 실행행위가 구속요건 해당성과 위법성까지만 인정되면 587페이지 공범 성립이 가능하다는 견해이다. 이에 따르면 정범의 행위가 구속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이 인정되지만 책임이 저하되는 경우에도 거기에 관여한 가담자에 대한 공범 성립이 가능하게 된다. 이 견해는 정범의 행위가 책임요건이라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공범이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정범의 범죄 성립 요건이 극단 종속 형식의 경우에 비해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형법이 명문의 규정으로 인정하고 있는 종속 형식이다. 3번의 극단적 종속 형식. 정범의 실행행위가 구속요건 해당성과 위법성 및 책임이라는 세 가지 범죄 성립 요소만 충족시키면 족하고 처벌 조건까지 갖추지 않아도 거기에 관여한 가담자의 공범 성립이 가능하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구속요건 해당성과 위법성은 인정되지만 책임이 조각되는 정범의 행위에 가담한 자는 공범이 아니라 간접 정범이 될 수 있을 뿐이다. 이 견해는 정범의 행위가 최극단 조건까지는 갖출 필요가 없지만 범죄 성립 요건의 전부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극단적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반갑 4번의 최극단 종속 형식. 정범의 실행 행위가 구속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이라는 세 가지 범죄 성립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만 할 뿐만 아니라 인적 처벌 조각 사유의 부존재나 객관적 처벌 조건의 충족 등 처벌 조건까지 갖추어야 거기에 관여한 가담자의 공범 성립을 인정하자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정범자의 행위가 최극단의 요건까지 구비하여야 하기 때문에 공범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좁아진다. 이 견해에 따르면 정범의 일신전속적인 신분의 효과가 공범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정범이 자신의 친족에 대해 제3범죄를 범한 경우 공범도 인적 처벌 조각 사유에 의하여 형이 면제된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형법 제328조 제3항이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과 배치된다. 따라서 최극단 종속 형식은 이론상으로만 가능할 뿐 현행 형법의 규정과 되어될 수 없으므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주장하는 견해가 없다. 양가로 이번에 판례 태도. 대법원이 종속 형식 가운데 어떤 견해를 취하고 있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형법 제34조 1항이 정하는 간접정범은 이와 같이 책임능력자가 위법성이 (588페이지) 조각되는 자 등을 마치 도구나 손발과 같이 이용하여 간접으로 죄의 구속요건을 실행한 자를 간접정범으로 처벌하고 있는 것이라는 판시 내용을 가지고 대법원이 취하고 있는 공범의 종속 형식이 제한 종속 형식이 아니라 극단 종속 형식이라는 결론을 추론하려는 견해가 있다.
대법원이 정범의 행위에 책임조각 사유가 인정되면 공범이 아니라 간접 정범을 인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한다. 종속 형식과 대법원의 태도에 대한 평가. 위 대법원의 판시 내용을 가지고 대법원의 태도가 극단 종속 형식 사례라고 속단하기는 곤란하다. 왜냐하면 문제의 판례는 책임 무능력자의 행위를 이용한 자의 형사 책임을 공범 종속 정도와 연관시키지 않고 형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을 직접 적용하여 간접 정범이 성립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론은 정범 무효성의 원칙을 이용하여 행위자의 정범성 여부를 먼저 판단한 결론이기도 하다. 정범 무효성의 원칙에 따르면 이론적으로 행위자의 행위가 공범 성립도 가능하고 정범 성립도 가능한 경우에는 정범의 표지인 행위지배, 우월적 의사지배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고 이것이 긍정되면 정범, 간접 정범의 성립을 인정하고 행위지배가 부정되면 다시 공범 성립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순서이기 때문이다. 위의 판시 내용에서 행위자가 상대방을 도구나 손발과 같이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죄의 구성 요소를 실행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 역시 피이용자의 도구성 내지 이용자의 우월적 의사지배를 간접 정범의 적극적 요건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를 종합해보면 정범의 실행행위에 대한 책임조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간접 정범의 우월적 의사지배가 결여되면 다시 공범 성립의 기능성도 여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대법원은 제한 종속 형식에 입각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대법원은 제한 종속 형식에 입각하고 있다. 이게 키워드입니다. 제한 종속 형식. 양가로 3번의 결론. 반가 1번의 제한 종속 형식과 극단 종속 형식의 문제점. 극단 종속 형식은 정범의 실행행위가 3가지 성능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형법 제31조 1항에 및 32조 1항에 규정된 죄 또는 범죄 개념에 가장 부합하다는 점을 내세운다. 바로 이 점에서 극단 종속 형식과 상대적 범죄 개념으로 후퇴하고 있는 제한 종속 형식보다 현행법의 태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극단적 종속 형식설도 다음과 같은 해석론상 형법 이론상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동그라미 1번에 극단 종속 형식설에 의하면 공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의 행위가 반드시 책임 요건까지 구비되어야 하므로 책임 개별화라는 형사 책임 원칙 대원칙에 반한다. 개인 행위자에 대한 589페이지 비난 가능성에 기초한 책임은 개개의 행위자별로 충족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동그라미 2번에 극단 종속 형식에 의하면 형법이 공범을 처벌하는 근거도 공범자가 타인의 책임 있는 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책임가담설에서 찾아야 할 것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 동그라미 3번에 극단 종속 형식설을 취하면 간접 정범은 정범의 범죄 성립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수동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간접 정범자에게 요구되는 적극적인 정범 표지, 행위 지배는 우월적 의사 지배에도 필요 없는 것이라고 하며 그 결과 간접 정범의 정범성을 부정하고 간접 정범은 실질적으로 제3의 형태의 공범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된다. 동그라미 4번에 극단 종속 형식설에 따르면 정범의 행위가 과실범의 범죄 성립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는 경우에 공범 성립을 인정해야 함에도 간접 정범이 된다고 함으로써 극단적 종속 형식설의 일관성을 잃고 있다.
최소 종속 형식의 타당성. 생각컨대 입법자가 공범에 관한 규정에서 정범의 실행행위를 죄 또는 범죄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형식적 범죄 개념과의 관계보다는 공범의 처벌 규정을 둔 실질적인 근거에 강조점을 두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다시 말해 공범이 종속될 수 있는 정범의 행위가 모종의 행위기만 해서는 안되고 범죄 구성요건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것을 요구하는 입법자의 의사가 죄 또는 범죄의 개념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공범 성립의 영역에서도 형법의 죄형법 정주의 요청에 부응해야 한다는 의미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다. 죄 또는 범죄 개념을 이렇게 이해하면 공범이 종속되어야 할 정범의 행위가 반드시 형식적인 범죄 성립 요건을 모두 충족시킬 것을 요구할 필요는 없다. 정범의 실행행위가 당해 범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시키면 거기에 가담한 자에 대한 공범 성립을 인정할 가능성이 생긴다고 해야 한다. 이와 같이 최소 종속 형식의 태도를 취하면 제한 종속 형식의 태도와 같이 범죄 개념을 인식하여 상대적 범죄 개념이라는 모호한 입장으로 물러설 필요도 없다. 최소 종속 형식을 취하더라도 처벌의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공범 성립의 가능성이 넓어지는 것일 뿐이다. 제한 종속 형식을 취하든 최소 종속 형식을 취하든 정범 무효성 원칙에 따라 간접 정범의 성립 여부가 먼저 검토되어 우월적 의사지배가 부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공범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590페이지 정범의 실행행위의 고의성 여부. 정범의 실행행위가 과실행위인 경우에 거기에 종속하여 공범 성립이 가능한지가 문제된다. 우리 형법 제31조 1항 및 제2항, 제1항에서는 죄 또는 범죄라고만 하고 있어서 고의범뿐만 아니라 과실범인 경우에도 공범 성립이 가능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교사범에 관한 규정인 형법 제31조 제1항의 죄는 고의범만을 가리키고 과실범은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정범의 실행행위가 고의행위인 경우에만 공범이 종속될 수 있다고 해야 한다. 교사라는 개념 자체가 범행 결의를 하지 않고 있는 자에게 범행 결의를 유발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정범인 비교사자의 행위는 개념 필연적으로 고의행위에 국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형법 제34조 제1항과의 관계에서 보면 방조범에 관한 규정인 형법 제32조 1항의 범죄도 고의범에 국한된다고 해야 한다. 형법 제34조 제1항에서는 정범의 행위가 과실행위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자는 공범이 아니라 간접 정범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피이용자인 과실행위자는 구성요건적 행위상황에 대한 인식이 없거나 인식 없는 과실, 인식했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버린 경우 인식 있는 과실이므로 사건의 전체 중심 인물은 언제나 배후에 있는 이용자이므로 이용자가 간접 정범이 아니라 공범자가 될 여지는 없다. 따라서 우리 형법의 해석상 교사범이나 방조범의 경우 공범이 종속하는 정범의 실행행위는 언제나 고의행위여야 한다. 2번에 공범처벌 근거. 앞에 본 것은 공범의 종속 정도이고요. 지금 보는 것은 공범의 처벌 근거입니다. 양가를 1번에 공범 처벌의 근거와 종속 형식의 관련성. 직접 구성요건적 실행행위를 하지 않은 공범을 처벌하는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문제된다. 형식적으로만 보면 형법상의 공범처벌 규정이 그 근거가 된다. 그러나 공범처벌 근거에 관한 여러 학설은 공범 종속 정도와 관련하여 이론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공범이 정범의 행위에 종속된다고 할 때 어느 정도로 종속되는가라는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는 형법이 정범의 실행행위에 대하여 어떤 조건을 필요조건으로 만들어 두었는지 탐색해야 하고 이러한 조건은 결국 공범자가 정범의 실행행위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쳤을 때 공범으로 범죄화시킬 수 있는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범의 종속 정도는 공범 처벌의 실질적 근거와 맞닿아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양가 이번에 공범 처벌의 실질적 근거. 약설에 먼저 이걸 쳐내겠습니다. 양가로 이번에 공범 처벌의 실질적 근거. 방가로 이번에 가담설. 가담설은 공범의 처벌 근거를 공범자의 행위 그 자체에서 찾지 않고 공범자가 정범의 범죄 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찾는다. 가담설은 공범자의 행위 591페이지에 교사행위나 방조행위 그 자체로 인한 위법 상태의 야기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범 종속성을 인정하는 전제하에서 공범의 처벌 근거를 설명하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다시 책임 가담설과 불법 가담설로 나뉜다. 동그라미 1번의 책임 가담설. 공범이 처벌되는 근거는 정범을 통해 타인에 대한 법익 침해를 야기하였다는 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범의 유책한 단계까지 악영향을 끼친 점, 즉 정범자를 범죄자로 만든 점에서 찾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이론상 극단 종속 형식과 연결되지만 정범의 연대성, 책임의 연대성을 인정함으로써 형법의 개인 책임의 원칙에 반하고 공범 처벌의 실질적 근거를 공범자의 행위 자체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동그라미 2번의 불법 가담설. 공범이 처벌되는 근거가 공범이 정범으로 하여금 불법한 행위를 저지르게 함으로써 정범이 사회와의 일체성에서 단절되어 법적 평화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점이 있다고 설명하는 견해이다. 이에 따르면 정범이 책임무능력자인 경우에도 정범의 행위가 법적 평화를 해치는 결과를 만들어내었다는 점에서 변함이 없기 때문에 공범은 처벌된다고 한다. 이 견해는 형법상 책임가담설의 제한종속 형식에 맞추어 수정, 변형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견해에 따르면 교사범의 처벌 근거는 설명될 수 있지만 방조범의 경우에는 방조자가 적극적인 불법 가담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기 때문에 공범의 처벌 근거를 통일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이 견해도 책임가담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범자의 행위 자체에서 인정할 수 있는 공범 고유의 처벌 근거를 설명하지 못하는 난점이 있다. 방가로 이번에 야기설. 야기설은 가담설이 설명하지 못한 부분, 즉 공범자의 독자적 불법 요소를 인정하려는 점에서 가담설과 다르다. 이에 의하면 공범은 정범의 행위를 야기한 점에서 독자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한다. 이러한 입장은 다시 공범의 독자적인 불법 요소 이외에도 정범의 불법 요소를 공범 처벌 근거로 가미하는가 가미한다고 할 때에도 정범 불법의 어떤 요소를 가미하는가에 따라 설명 방식이 달라진다. 동그라미 1번의 순수야기설. 순수야기설은 공범이 정범의 행위를 야기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도 공범자의 행위 자체가 공범자의 처벌을 근거줄 만한 충분한 불법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이에 의하면 공범은 정범의 불법 행위와 관계없이 스스로가 불법을 실현하는 것으로 처벌되고 정범자의 행위는 공범의 처벌 근거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 견해는 실제 공범의 독자적 불법성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공범 독립성성을 취하는 전제에 서지 않으면
공범의 처벌 근거로서 인정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가담설과 야기설 지금 차례대로 보이고요. (592페이지) 동그라미 2번의 종속적 야기설. 순수 야기설의 태도를 공범 종속성의 입장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수정한 견해이다. 수정된 야기설로 부르기도 한다. 이 견해는 특히 공범의 종수 처벌 근거가 정범의 실행을 야기 또는 촉진했다는 점에 있지만, 이러한 공범의 행위는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정범의 실행행위와 연계되어야만 처벌되는 것이므로 공범의 불법은 필연적으로 정범의 불법에 종속적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견해는 공범도 가벌성이 인정되는 범죄인 만큼 공범 고유의 독자적인 불법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소된 교사를 처벌하는 형법의 태도와도 모순되고 이수의 교사의 불가벌성도 설명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동그라미 3번의 혼합적 야기설. 순수 야기설의 단점. 공범의 불법은 정법의 불법에 종속적임을 무시한 점과 종속적 야기설의 단점. 공범 불법의 독자성을 전적으로 인정하지 못한 점을 보완하여 공범의 처벌 근거를 공범자의 행위 자체에 고유하게 하는 공범의 독자적인 불법과 정범의 불법에 독자적으로 인정하는 종속적 불법이라는 양자의 혼합으로 설명하려는 견해이다. 네, 좀 어렵네요. 이 태도는 공범의 독자적 불법과 종속적 불법의 내용이 각각 무엇인가에 관련하여 방가를 번에 공범의 독자적 불법은 공범의 행위 반가치에서, 공범의 종속적 불법은 정범 행위의 결과 반가치에서 설명을 하는 견해. 결과 불법 종속설과 방가를 번에 공범의 독자적 불법은 정범의 위법행위를 통해 보호법익을 간접적으로 침해한 결과 반가치에 있고, 공범의 종속적 불법은 정범의 행위 반가치에 있다고 설명하는 견해. 종속적 법익 침해설은 아니다. 방가를 한 번의 결론. 생각한데 혼합적 야기설의 입장은 공범의 실질적 처벌 근거로서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 견해는 공범 행위 고유의 독자적 불법 행위도 인정하면서 스스로 구속요건적 실행행위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정범자의 구속요건 관련적 불법 행위에 종속되지 않으면 안 되는 공범의 구조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혼합적 야기설의 두 가지 설명 방식 중에도 결과 불법 종속설의 설명 방식이 이론적으로 타당하다. 종속적 법익 침해설에 따르면 공범의 독자적 불법의 내용은 결국 객관적으로 전범자를 범죄 행위로 나아가게 하는 한 결과적 측면 내지 정범자의 행위에 의해 침해된 사회질서 내지 법규용이라고 해야 하는데, 이러한 태도는 불법가담설과 종속적 야기설을 593페이지 뒤섞어 놓은 태도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결과 불법 종속설에 따르면 형법 제31조 2항 및 제3항에 기소된 교사의 경우 공범의 불법 가운데 종속적 불법, 결과 반가치는 없고 교사행위라는 공범의 독자적 불법 행위 반가치만 있기 때문이다. 공범자를 예비 무죄로만 처벌하고 있음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다. 공범의 처벌 근거와 공범 종속 형식과의 관계. 공범의 처벌 근거에 관한 여러 학설은 공범의 종속 정도에 관한 문제와 이론상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순수 야기설만 공범 독립성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나머지 학설들은 모두 공범 종속성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범의 종속 정도와 관련하여 책임 가담설은 극단 종속 형식과 연결될 수도 있고, 불법 가담설, 종속적 야기설, 혼합적 야기설은 제한 종속 형식이냐 최소 종속 형식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서술적인 면을 봤고요. 뒤에서 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한 거 올려놓고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